집값이 이제 추세적인 하락 국면에 들어섰다. 내년 하반기 가면은 원자재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다. 우리 경제가 건설 주대 성장은 끝났다는 겁니다. 네. 지금 한 두어 달 전부터는 채권 사십시오. 채권 사십시오. 만기가 긴 10년 국제 수익률. 근데 이 빚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금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요즘 부동산 걱정하시는 분들 좀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동안 전 세계가 엄청난 유동성, 특히 마샬 K가 GDP에 비해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기 때문에 모든 자산가에서 거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거품이 거의 붕괴된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요? 예. 그다음에 주식 시장에서 거품이 지금 붕괴되는 과정이고 특히 미국 시장 중심으로요. 나머지가 이제 부동산 시장 거품이 붕괴 과정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는 미국 보면은 뭐 물가, 그다음에 소득, 그다음에 렌트 이런 거 비교했을 때 미국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우리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거품이 발생했거든요. 최소한 30~40%는 거품이 발생했습니다. 적정 수준에 비해서. 근데 이게 결국 저는 꺼질 수밖에 없다. 금리도 오르고 경기도 둔화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그림은 제가 HP 필터라고요. 뭐 통계적 한 계량 분석 방법입니다. 이게 추세를 보니까 이미 상승률은 꺾이고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추세라는 거는 저는 정부 정책으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에서 뭐 28번인가 부동산 억제 정책을 내놨는데 집값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새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를 서서히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추세가 꺾이는 추세로 돌아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추세는 정책으로 막을 수가 없다. 앞으로 4~5년은 계속 규제를 안 할 것이다. 이 추세를 꺾는 게 뭐냐. 이미 상당한 거품이 발생했고요. 추세 자체가 꺾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주가가 이 집값이 선행하고요. 그 다음에 집값을 결정하는 게 금리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대출 금액이 많이 축소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 5월까지가 한국은행 통계 보니까 올해 그 주택담보대출이 8조 8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작년 5월까지 보니까 작년 1월 5월에서는 27조 2천억이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대출 금액이.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주택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거든요. 네. 아니, 경기입니다. 경기. 네, 그런데 경기가 이제 꺾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집값이 이제 추세적인 하락 국면에 들어섰다. 물론 지역별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 지역별로 보니까 대구, 대전이 먼저 꺾이고요. 서울, 강북 꺾이고 나머지 도시도 거의 다 지금 꺾이는 과정이 있습니다. 강남은 어떻습니까? 강남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은 분위기가 좌우되는 것 같아가지고 강남이 버티면 또 다른 데도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나요? 그렇죠. 강남 부동산 가격은 불패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2009년 10년에는 전국보다도 강남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거는 강남의 아파트는 다른 데도 아파트는 공급이 비탄력적이지만 강남 아파트는 정말 비탄력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면 급등했다가 수요가 줄어들면 급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하락 국면에서는 저는 강남 아파트도 똑같다. 단지 몇 % 하락하느냐. 그 차이만 그렇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추세의 시작이라고 하셔가지고 추세라는 건 이제 말씀하신 대로 4년, 5년 이제 지속이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하락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2009년 10년에 서울 아파트가 30~40%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때 저도 체감했었는데요. 뭐 여의도 한 아파트에서 전세 살았는데 제가 그때 고민한 거는 그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그게 2009년 10년이었거든요. 만약에 그랬으면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받았으면 부자가 됐죠. 부자가 됐죠. 그런 식의 이제 집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시기가 서서히 사이클을 구해보니까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시작되고 있다. 네. 그 시작이 한 4년, 5년은 갈 것이다. 근데 오늘 아침에 한 방송 제가 운동하면서 뭐 TV 방송 틀어놨더니요. 역전세가 벌써 시작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일부 지방 도시에서. 역전세가 발생이 된다는 의미, 그랬을 때 발생하는 현상은 어떤 건가요? 전세 가격이 집값이 전세 가격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집주인들이 전세 가격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전반적으로 하향으로 가는 시작점이다. 전반적으로 하향으로. 근데
아직 서울은 그런 점이 안 나타나는데 일부 그 지방 도시로 또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의 아파트가 얼마고 전세가격이 얼마다 오늘 아침 방송 보니까 구체적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주변 도시부터 그런 조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바로 이러한 현상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그때 교수님 그렇게 역전세로 해가지고 그렇게 집을 받았으면 돈을 벌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 우리도 부동산을 만약에 산다면 어느 시점에서 사이클상 4, 5년 후에 사야 되나?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이 지금은 집을 살 때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표를 보고. 또 서울이 역전세는 났다. 서울이. 네. 뭐 언론에서 집값 많이 떨어졌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올 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또 그렇게 되면은 집을 또 못 삽니다. 그렇죠. 무서워서. 네, 주가랑 똑같죠, 뭐. 네, 그때 전세계 그거 조금만 더 들었으면 그 집 살 수 있었으니까 그때 집 사면 부자가 됐죠. 근데 그때도 집을 못 사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또 굉장히 모 건설에서 굉장히 좋은 아파트를 지어놨어요. 네. 그게 분양이 안 됐거든요. 그랬죠. 분양이 안 되니까 그 좋은 아파트에 3천만 원 주고 3년 살다가 나오라는 겁니다. 3년 살고 네 마음에 들면 사라는 겁니다. 그 분양 가격으로. 근데 제가 3년 살고 나왔는데 3년 후에도 그 아파트 가격이 안 올랐었거든요. 분양이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 올라있죠. 그래서 그럴 때 집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분석해 보면. 근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그렇죠. 인건비도 오르고 그러니까 네. 집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냥 집값의 상승은 자산의 어떤 뭔가 그 크기가 늘어난 게 아니라 그냥 키 맞추기 한 거다. 그러니까 네. 그대로다. 네. 오른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거는 실질 가격을 구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아파트가 2009년 3월을 저점으로 KB 국민은행 가격 따르면은 올해 5월까지는 올랐었어요. 전국 아파트, 전도시 아파트 가격이 75%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 소비자 물가는 32% 올랐어요. 물가보다도 집값이 2배 이상 올랐다는 거예요. 이 거리가 너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은 분명히 집값 상승이고요. 지금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보니까 분명히 이런 거는 건축 비용이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그거를 고려해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특히 소득에 비해서는요. 그 PIR이라고 그러는데요.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냐. 서울 기준으로 하면 중간가구 소득 기준으로 하면 19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중간가구 소득을 얻는 사람이 19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돈을 모아야지 서울 집안 하나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2013년에 9배였었어요. 그때는 이제 굉장히 쌌었죠.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내년 하반기서부터 만약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현상들이 벌어진다면 다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내려가게 그렇죠. 되고 다 같이 내려가죠. 예. 자연스럽게 예. 집값, 그러니까 우리 보통 요새 분양가 상한제냐 아니면 원가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공개라든가. 예. 어찌 됐든 집을 만드는 비용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 세계가 심체에 빠지니까 모든 원자재 수요도 둔화되면서요. 아까 제가 유가 고점 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니까 다른 모든 원자재 가격도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급등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다가올 세계 경제 침체를 반영한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가면은 원자재 가격도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집 지으려면 굉장히 뭐 자재도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또 내년 하반기 가면은 지금하고 또 전혀 다른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금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건설 쪽이 부동산이 안 좋아진다고 하면 우리가 건설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요? 왜냐하면 사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형태, 민간 형태의 그 어떤 건설 촉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근데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장은 정확하다. 빠지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말씀 들어보면 어떻게 건설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건가요? 그걸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건설에 의해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예.
노태우 정부 때 그 수출이 안 되고 우리 경기가 위축되니까 사회 간접 자본 투자하고 그다음에 주택 200만 원 가꾸면서요. 네, 그때 우리나라 GDP 중에서 건설 투자 비중이 30%였어요. 지금 비중이 15%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길 많이 건설하고 집 많이 짓고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동안 건설회사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앞으로 더 없어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살아남는 몇 개 건설회사는 더 잘 쓸 수가 있는데요. 우리 경제가 건설 주도의 성장은 끝났다는 겁니다. 네. 지금 중국이 이제 그 2008년, 2009년에 뭐 굉장히 높은 9 내지 10% 성장했는데 그때 건설 투자가 엄청 늘어났거든요. 네. 중국이 이거 시멘트 GDP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우리 90년상하고 우리 아파트 많이 뭐 일산 분당 신도시 주택 200만 원 건설할 때 그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하여튼 부동산 시장의 침체, 그러니까 그 추세적 하락과 더불어서 건설주들도 좀 안 좋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물론 뭐 좋은 일부 건설회사는 좀 차별화는 되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추세는 네, 별로 안 좋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이럴 때 이런 어떤 디플레이션, 경기 수축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을 때 괜찮은 주식으로는 이제 배당주, 네, 배당주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KT를 언급을 하셨는데, 근데 예전에 방송에서 자주 말씀하셨던 것 중에 포스코 말씀하셨잖아요. 배당도 잘 주는데 싼 주식 이런 관점은 지금 뭐 포스코 가격이 또 바뀌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시점에서 포스코 배당 투자할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배당 얼마죠? 배당 그것도 4% 안팎이에요. 예,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없어질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근데 단지 조건은 여유자금이어야 된다. 예, 한 3, 4년 기다릴 여유자금이어야 된다. 근데 배당주 투자하는 분들이 갖는 불안감이 그 배당은 타는데 이 주가가 떨어져서 오히려 나중에 팔 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손실이 더 나면 어떡하냐.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예. 그런데 그거는 시기의 문제인 것 같고요. 기다리면 저는 뭐 KT나 포스코 같은 주식은 그 위로 올라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뭐 배당주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제가 뭐 한 두어 달 전부터는 채권 사십시오. 채권 사십시오. 만기가 긴 10년 국제 수익률. 저는 그게 금리가 거의 정점이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0년 국제 수익률. 네. 우리 10년 국제에서 3.8%까지 올랐습니다만 제가 장기적으로 추정해 보니까 3%가 적정 수준이에요. 지금 3.8%라면 채권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졌다. 금리가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채권 투자하라고 그러는데 요새 일부 증권회사들이 그 채권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채권은 우리가 참 말은 많이 들었는데 투자해 보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그렇죠. 어떤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건, 그러니까 국내 채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국내 채권이든지 해외 채권이든지. 미국 채권이든지. 근데 우리 채권 저는 사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10년물? 예, 10년물이요. 근데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지금 채권 비중이 2.3%밖에 안 됩니다. 아, 얼마 안 되네요. 그 채권을 거의 투자 안 하셨고요. 채권이 좀 투자가 거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채권 투자하는 방법은 채권형 펀드 가입하시는 거고요. 채권형 펀드. 예, 그게 가장 좀 쉽습니다. 예, 그리고 증권회사 가면은 채권을 사주거든요. 근데 이게 소액 채권은 귀찮으니까 증권회사들이 별로 고액만. 예, 고액만. 이번에도 어디 증권회사 설명 한번 해달라고 부산 갔더니 정말 부자들만 모셔다 놓고 저한테 강의하라 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 투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ETF를 통해 가지고. 근데 문제는 아직 채권이 별로 안 알려져 가지고 이게 거래가 별로 안 됩니다. 아, 그 ETF 자체가? ETF가요. 네. 네, 그런데 뭐 큰 금액이 아니라면은 얼마든지 사고 팔 수는 있어요. 네, 저도 뭐 큰 금액 아닙니다만은 채권 ETF를 꾸준히 지금 사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채권형 ETF가 됐든 펀드가 됐든, 네. 아니면 직접 돈이 많으신 분은 증권사한테 얘기해서 직접 사주게 위탁으로 구매해주든 이런 방식들로 할 수 있다. 예, 채권 비중이 2.3%라는 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진짜 그 말씀 들으니까 그 미국에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무슨 있잖아요. 그 일배수 채권. 예, 채권 미국은 2배짜리도 있고. 2배짜리도 있고, 3배짜리도 있고. 3배짜리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려는 의욕만 있으면 그렇게 알아볼 수 예, 있겠네요. 미국 채권 사셔도 되고요. 네, 미국 채권은 워낙 거래가 많으니까. 예, 거기는 거래가 많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하신 그 엔저로 인해서 일본 주식이나 일본 돈을 좀 사둘 그 뭐 매력도 좀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지금 근데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예, 제가 뭐 엔화는 사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36엔까지 왔는데요. 근데 국제금융은행에서 실질 실효환율을 평가하는데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엔화가 39%나 저평가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저평가 정도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시간이 갈수록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 가치는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저평가된 게 엔화다. 그래서 제가 일본 주식은 좀 사라고 권유하지는 않고 엔화를 한번 사봐라. 아, 엔화. 예, 예. 은행 가가지고 엔화 같은 거 사시면 되고요. 예, 그런데 저도 엔화를 좀 사보려고 ETF를 찾아보니까 국내 엔화 ETF는 국내 상장된 게 없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이 금리가 이렇게 요동치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이 어떤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해 볼 수 있는 곳들이 어디가 있을까 한번 쭉 점검을 해봤는데 아,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좀 나눠서 자산 배분의 어떤 형태로 이것도 좀 재밌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자산 배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자산 배분을 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젊은 분은 계란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바구니에다 남아둘 수가 있느냐. 몰빵. 네.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그 계란을 메추리알로 한번 나눠보십시오. 아. 이런 농담 한 적 있으면 반드시 자산 배분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얘기를 대부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내가 지금 그러니까 종잣돈이 작은 돈이기 때문에 일단은 불려야지. 예, 예. 불리고 난 다음에 자산 배분할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예. 근데 그 불리기 전에 자산 배분 안 하면은 그 돈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소액일 때부터 그 습관화해야 된다. 그리고 젊은 분들은 저는 100세까지 주식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금리가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100세까지 주식 투자한다. 그런 생각으로 좀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김영익 교수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이 글로벌 거시경제에서부터 이게 전반적인 점들을 이렇게 부분 이렇게 다 알게 되니까 뭐라 그럴까 좀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 말씀대로 이렇게 조금씩 소액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투자하면서 글로벌 어떤 감각? 그렇죠. 예, 감각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그 채권 투자하면 경기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아, 그죠. 채권. 그래서 정말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채권 하는 주식쟁이들이 정말 잘한다. 예, 맞습니다. 그 리스크 관리를 잘하거든요. 아, 채권이 그러니까 주가보다 빠르게 예. 등락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채권이 제일 똑똑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그 장단기 금리처럼 우리가 경제 성장을 예측하는데 제가 보기엔 채권 시장, 주시장보다 조금 더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대로 미국 주식이 미국 채권이 됐든 한국 채권이 됐든 10년물 장기 국채 요건 한번 사볼 만하다. 그리고 요게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경제의 흐름을 그렇죠. 체감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말씀 당장 조금이라도 소액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것보다 감각을 좀 익히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네, 한번 사봐야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다음번엔 제가 채권 수익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채권 수익률은 크게 변동이 없으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은 재미없어서 못 하십니다. 진짜 저 몇 달 지났는데 0.2%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그런데 앞으로 저는 뭐 한 6개월 후면은 뭐 수익률이 꽤 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긴 채권은 큰 돈 가지고 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 주식시장 규모보다 채권시장 규모가 크다는 거죠. 큰 돈이 채권. 예, 그래서 0.1% 이게 엄청 차이가 있다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디테일한 그 작은 차이에서 글로벌 경제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조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를 이렇게 해주신 김영익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